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이고요. 어제까지 쉬신 분들은 오늘 출근길 좀 뻐근하고 나른하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날이 맑고 또 쾌청해서 아침에 또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한결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이 더위는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하루 사이 두 계절을 넘나들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하늘 드러날 텐데요. 오후에는 강한 볕 때문에 오존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봄철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0.3도, 대전은 8.4도, 대구는 8.8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을 텐데요. 서울은 25도, 광주는 26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도 전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연차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사한테 5월 4일 연차를 쓰겠다고 얘기했다가 욕먹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입사 4개월 차 신입사원으로 친구들과 4박 5일 여행을 가기 위해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연차를 신청하며 개인 사유라고 적은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날인 5월 4일 연차를 내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을 연달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서를 본 상사가 왜 연차를 사용하냐고 계속 묻자 A씨는 제 자유인데 꼭 말씀드려야 하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사는 상사들도 출근해서 다 일하는데 신입사원이 연차를 쓰냐며 A씨를 질책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입사하고 나서 처음 쓰는 연차이고 쓰는 건 제 마음인데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냐며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과 특수한 날 연차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당연한 권리를 쓰는데 신입사원이라고 혼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신입은 여행도 못 가나라면서 A씨를 두둔했습니다. 이외에도 휴일에 붙여 쓰는 건 선착순 아니냐. 한 명만 빠져도 난리 나는 회사는 그 고용 상태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다 따지면 도대체 연차는 언제 쓰라는 거냐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저런 특수한 날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놀고 싶은 날이다. 근데 한 명이 연차 쓰고 놀아버리면 쓰고 싶어도 참았던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동시에 연차는 자유이지만 같은 팀에서 서로 양보하고 눈치는 봐야 한다. 연차는 1년에 며칠 쉴 수 있는 권리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 않냐. 원래 연휴 전이 더 바쁜 거 모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연휴에 달아서 연차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상습적으로 그러면 좀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징검다리 연유 있는데 그 징검다리 요때만 내면 쭉 다른 사람들 다 알거든. 알죠. 그때 네. 내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묻게 되죠. 왜 쓰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그 좌우 또 앞뒤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이혼 증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내내 줄기만 했던 이혼율이 2년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2건 늘어나 1.3% 증가했습니다. 이혼이 전년 대비 늘어난 건 2021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코로나19가 번지는 동안 꾸준히 줄었던 이혼이 2월 들어 소폭이나마 다시 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가 단계적으로 해제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혼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월 8천에서 9천 건 안팎을 오갔던 이혼 건수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결혼 자체를 예전보다 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혼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사회 환경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였던 황혼 이혼. 황혼 이혼은 좀 더 달라지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고령층의 황혼 이혼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국가통계 포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에도 3.2% 증가했지만 2021년 0.7%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3.1%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재산을 분할하고 따로 살아야 할 집도 구해야 하는 등 이혼을 위한 경제적인 여건 등이 고려해서 이혼이 예전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끼쳤는데 네네. 여기까지 또 이혼 이런 쪽에서. 이유가 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가스공사 임원 연봉 상승입니다.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의 지난해 연봉이 전년보다 30%나 오르고 일반 직원의 연봉 상승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큰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어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억 3천여만 원이었던가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한 건데요. 상임기관장 연봉이 전년보다 43.4%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도 각각 34.9%, 9.8%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임원이 평균 연봉 증가폭이 1.2%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대목이라는 건데요.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의 연봉도 9,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액수와 상승폭 모두 전체 평균 공공기관 7천만 원, 상승률 1.4%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가스공사의 임금 상승폭이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더욱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악화된 재무 상황과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는데요. 이같이 가스공사 임직원 연봉이 크게 오른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된 데에서 기인합니다. 가스공사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C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 지난해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각각 6,166만 원, 44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2020년 28조 2천억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 6천억 원으로 22.6% 증가했고 364.2%였던 부채 비율도 378.9%로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부채가 52조 원까지 불어났고 부채 비율은 499.6%까지 치솟았습니다. 글쎄 내부 사정을 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난방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4번이나 올리면서 지금 난방비 폭탄, 서민부담 커졌다 이런 기사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저희들이. 근데 지금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과급 주고 막 임금 올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억대가 넘는 막. 이러니까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이걸.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해결하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관련해서는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직접 또 멀리 있는 은행까지 가셔야 돼서 더 불편함이 크다고 네. 해요.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이러셨는데 네.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니 특히 도심에는 은행들이 나가면 조금만 가면 있잖아요. 네.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진짜 한 반나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더 디지털 금융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농촌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나볼 현장은요. 농촌 어르신들과 도시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서 디지털 금융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은 금융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대.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면서 동네에 있던 은행들도 통폐합되고 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20%나 줄어든 은행 점포. 가까이 있으면 은행에 그만 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있다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핸드폰 뱅킹도 쓰세요? 안 써요. 왜 안 쓰세요? 사용하지 몰라서. 특히 은행이 먼 농촌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금융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하는데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노인 디지털 금융 소외. 농촌과 도시 어르신 디지털 금융 실태는 어떨까요?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장창명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농촌 어르신과 도시 어르신 두 팀으로 나눠 진행되는 오늘의 수업. 오늘의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스마트폰 있잖아요. 모바일 뱅킹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 손? 도시 지역팀은 세 분 다, 우리 농촌 지역팀은 한 분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뱅킹 로그인 과연 가능할까요?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고 잘 못하니까 애들이 해줘서 하는데 안 돼요. 도시 어르신들도 모바일 뱅킹이 어렵긴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종이 한 장씩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꼭 배워야겠다. 일유시 목표 설정하기. 열심히 오늘의 목표를 적어보는데요. 과연 어르신들의 목표는? 가보면 실제로 은행 가서 ATM 기계로 하니까 일부러 또 가야 되고 불편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배웠으면 하거든요. 예전에 가끔 생기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적금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여기 와서 배워서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어서 왔시오. 어르신들의 목표 접수 완료. 아까 저기서 편지가 하나 왔었어요.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의 자녀분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농촌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을 때마다 미뤄둔 공과금, 세금 납부부터 송금 업무까지 해드리는데요. 아무리 알려드려도 혼자서 절대 못하시고 저 올 때까지만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세요.
요즘 다리 많이 아프신데 제가 못 오면 읍내 은행까지 직접 가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제가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어머니 혼자 모바일 뱅킹 하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내 자녀다 싶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은행도 멀고 시골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지가 다 해주려고 한 것 같다고. 이게 마음이 딱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있는 내용, 이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었던 모든 목표들 잘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거운 모바일 뱅킹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모바일 뱅킹 정복하기.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금융, 바로 은행이 우리의 핸드폰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 한번 열어보시고요. 핸드폰에 은행 앱을 설치해보는 어르신들.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바일 뱅킹을 차근차근 배워보는데요. 모바일 뱅킹 지금 배워보시면서 혹시 장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요즘 다 바쁜 시간들을 내가지고 이렇게 뭐 굳이 은행 안 가고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또 은행 문 열고 닫고 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시간에 구애 없이 집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바일 뱅킹의 장점.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요. 금리와 수수료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대신에 단점도 좀 있긴 하겠죠. 옆 사람이 몰래 보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눌러. 되게 크게 막. 땡! 이런 행동 금지! 내가 은행 돈을 보낼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조금 가까이서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송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송금 대결. 그래서 먼저 가장 빠르게 보낸 팀이 승리하는 대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시와 농촌 어르신들의 숨막히는 송금 대결. 도시팀과 농촌팀. 네, 과연 핸드폰으로 누가 가장 빠르게 송금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집, 잠깐. 오케이. 자, 첫 번째. 오케이. 자, 두 번째, 좋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어르신들. 과연 우승팀은 어딜까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보내셨고, 그렇죠. 자,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도시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수!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손을 드는 어르신. 왜 우리? 이제 보내셨어? 아이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은행 안 가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돈 출금, 예금, 적금까지 막 들고 하니까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이걸 하니까 저녁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나 마음대로 하니까 아주 좋게 잘 됐시오. 아들에게 사연이 왔던 어르신도 모바일 뱅킹 이해 완료. 아들아, 그 모든 걸 네가 다 안 가르쳐줘도 이제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오늘 모든 걸 다 많은 걸 배웠다. 걱정하지 마라. 어렵게만 느껴졌던 모바일 뱅킹을 차근차근 배워나간 농촌과 도시 어르신들. 오늘 배운 디지털 금융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약속! 네, 100세 인생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5월 들어서자마자 계절의 여왕답게 어제도 날씨 너무 좋았고 오늘도 방송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 좋아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좋은 날을 즐기려면 역시
건강해야 되겠죠. 그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 건강 관련된 이야기 네. 나누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강이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어떤 건강을 주제로 얘기 나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건강 주제는 갑상샘 질환입니다. 우리가 갑상선 이렇게 부르는데 갑상샘이 맞다고 그래요.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텐데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갑상샘 많죠. 이상이 있다는 분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20대 후반일 네. 때 제 친한 친구가 갑상샘 약을 먹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젊은 있거든요. 나이인데. 네, 이게 젊은 사람들도 좀 문제가 되나 봐요. 젊은 사람만 아니고 가까이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예.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가 바로 갑상샘 항진 그 기능,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죠. 항진증, 네. 갑상샘 기능 발음이 항진증. 어려워요. 네, 그게 뭐예요? 네, 그때 진짜 얼굴이 막 펄개지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피곤하기가 이제 길 가다가 바로 이렇게 누워야 될 정도로 눕고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피곤했고 신경질이 많이 났고요. 근데 이 항진이란 뜻이 뭔가 이렇게 기세가 좋아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살이 죽죽 빠지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이제 평생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다이어트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요즘 다이어트 좀 신경 썼더니 살이 빠지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10kg 가까이 몇 달 새에 살이 빠지면서 여기 막 이 골이 패이고 사람이 늙어 보이고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화가 막 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성격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살이 빠지는 게 갑상샘 그 기능 항진증의 하나의 큰 증상이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가 한 3년 정도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요? 1년 좀 넘게 먹고 괜찮아져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아주 저용량 약을 아주 작은 거를 꾸준히 드셔야 되는구나.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살이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도 네. 이 고민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겪었더라고요. 뭐 엄정화 씨, 이문세 씨, 오윤아 씨, 뭐 오영실 씨 정말 많더라고요. 네. 오윤아 씨 지금 뭐 너무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그런데 30대 때 갑상샘 암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요. 그때 뭐 출연하기로 돼 있었던 드라마를 포기했다는 그런 그래요? 저는 그 엄정화 씨 얘기 들었었는데 갑상샘 수술하면서 성대를 잘못 건드렸어요. 아이고. 가수인데. 그러니까 한동안 뭐 말을 못할 뿐더러 당연히 노래도 네. 못했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이 갑상샘 질환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그 기생충에 나왔던 그 배우죠. 박소담 씨도 갑상샘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요. 가수 허각 씨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아래 있잖아요. 그 그룹의 member 솔 씨도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진짜 많네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많네요. 보니까 많은데 네. 예전에는 갑상샘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대중화되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확실하게 검진을 하니까 갑상샘에 대한 문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밝혀진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여간 이 갑상샘에 대해서 좀 궁금하던 차였어요.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뭐 갑상샘 기능 항진증, 또 반대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결절의 암까지 도대체 이 갑상샘이 뭐길래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샘이 뭐길래
갑상샘이 뭔지 그거부터 좀 알아보죠. 네, 일단 이제 갑상샘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네. 갑상샘은 이제 목에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연골이 위에 만져지는데요. 거기서부터 아래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약간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갑상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저렇게 후두 앞쪽에 갑상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좀 모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게? 주머니 나비 넥타이? 네,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이렇게 날개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갑상샘은요, 우리가 보통 내분비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분비 기관이면 뭐 하는 데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안쪽으로 내분비, 안쪽으로 무언가를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 기관들은 대부분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갑상샘 호르몬을 내보내서 우리 몸을 조절을 하는데 우리 몸은 어떤 거 조절하냐면 신진대사, 활성,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능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름 보일러에 기름 같은 게 바로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하네. 그럼요. 그래서 그 갑상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또는 갑상선 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갑상샘 질환은요. 자, 이겁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입니다. 왜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가 40대에 걸려서 고생했던 질환, 살이 쭉쭉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대체 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냥 뭐 중요하다는 거. 기름의 역할을 모르고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한두 교수님이- 문제가 돼서 힘들었으니까. 한 교수님 열심히 얘기해 주셨죠. 보일러에 기름 같다. 결국 이제 갑상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체온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상샘 호르몬이 과잉 생산, 즉 보일러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온도 높아지고 얼굴도 붉어지고 땀도 많이 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심장박동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갑상샘 항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땀이 나고 보일러에 이제 불이 들어온 거야. 근데 과잉되게 기름이 흐르니까 이게 이제 막 가열돼서 땀 나고 살 빠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 이거 많이 앓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연간 발생 인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당 0.72명이나 갑상샘 항진증을 앓고 있었고요. 또 30에서 50대가 전체 이 질병 환자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면 비교적 젊은 분들이 앓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까 증상 우리가 일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증상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막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덥고 그리고 막 땀이 나고 그리고 살도 대사가 활발하게 되니까 살도 막 쪽쪽쪽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예민해집니다. 몸이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기 있으니까 예민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로감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상 말고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이 목에 갑상선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지는 조금 크게 갑상선이 만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목에 크게 뭔가 만져지고 결절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갑상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병은 주변에서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갑상샘에 이렇게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바로 가장 흔한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요, 우리 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를 분비하라고 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을 자꾸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레이브스 같은 경우 한 60에서 80%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으로 차지하게 되고요. 소아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고 20대에서
2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이 자가면으로 진행하는 그레이브스 병이기 때문에 중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병하고 거의 같이 동일시해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보통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게 뭐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생사를 다투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아니 저도 몰랐어요. 갑상샘 항진 처음 들어본 거였고 건강검진에서 알게 됐거든요. 이게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살 빠지는 것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저는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다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심한 정도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고 조절하기 시작했죠. 네, 대부분 경우에 저렇게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증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진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하보다는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피로하거나 몸이 뭐 이제 뭐 깔아진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르게는 불면 잠을 너무 못 자, 예민해서 못 잔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갱년기 질환처럼 너무 화끈화끈해서 갱년기인 줄 알고 왔더니 검사했더니 갑상선 질환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뭐 예민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진짜 너무 절감하게 이혼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심각하게 제가 너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예민해지니까 저희 그때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봐줬거든요. 저희 시누이가 너 성격이 왜 그렇게 바뀌었어? 너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심지어 하고 방송사에서도 제가 후배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재밌는 선배였는데 너무 무서운 선배가 돼버리고 되게 막 지적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막 슬슬 절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짜증과 신경질과 이렇게 감정의 기폭이 커지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훌륭한 문제니까. 그때 안 만난 게 다행이다. 그때 보셨으면 화를 아마 치료적으로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간장의 병이 있고요. 특히 심장과 간장의 음이 허해진 상태에서 간장의 화가 왕성해져서 생긴다. 즉 스트레스라든지 분노, 이 화로 생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생기게 되면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근 거리고요. 자꾸 화가 내고 또 붉어지는 증상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혀가 붉고 맥상을 잡아보게 되면 가야금의 이렇게 현과 같은 현맥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요. 눈이 좀 튀어나오고 목 부위가 좀 부으면서 음식을 많이 먹지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라지게 되죠.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많이 나고 손발도 차게 되고 손발이 좀 떨리면서 답답한 증상이 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안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증상 같은 게 잘 기록이 되어 있군요. 네네. 그러면 걸리기 쉬운 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이 화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노하기 쉬운 사람, 즉 감정적으로 화를 좀 잘 내는 분들이 걸릴 수 있고요. 아직 평소에 화 별로 안 내. 근데 그걸 참다가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화를 참고 풀지 않는다고 걸리시는 경우가 많고 체형적으로 보면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좀 빈약한 분들이 음식을 잘 먹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변으로 잘 소통이 해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에게서 생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표현해야 돼요. 화를 좀 내고 싶을 때 좀 내고. 네, 그렇다고 병돼요. 어떻게 계속 우리가 그걸 화를 내면서 살겠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겠죠. 거죠. 제가 그때 40대 초중반에 이제 시댁하고 같이 살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봐주고 새벽에 방송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있겠네. 스트레스가 원인이. 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거기다 몸에 열이 많고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는 좀 빈약한 체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화를 항갑상선제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을 처음에 복용을 하고 한 2, 3주 정도 약을 먹고 나서요. 이제 호르몬 레벨을 피 검사로 다시 또 봅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약제를 조절을 해서 보통 한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증상들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년 정도를 치료를 하고 괜찮아졌다 하면 약을 끊어보기도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끊고서 이제 난 나았다 하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개는 한 50%
50% 정도는 한 6개월에서 또 한 1년 사이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이 너무 잦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또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 괜히 오늘 계속 목을 만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건 그렇죠? 아닌지. 네. 이어서 두 번째 갑상샘 질환 뭔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항진증. 거고 이게 적게 나오면 이게 저하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 기름 보일러 말씀드렸는데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몸이 붓고 활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붓고 뭐 체중도 당연히 증가하고 그리고 피부 이런 데도 거칠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제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요. 호르몬 증가로 열이 오르고 또 땀이 나고 그래서 덥고 또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춥고 막 힘들고 그렇게 되고요. 완전 반대구나. 네, 맞아요. 심리도 이제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과민하게 되고 그런데 저하증은 둔화하고 우울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증상 비교를 잘 보셨는데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들어봤죠. 네. 저요. 저 공기만 마셔도 그냥 살찌나요. 진짜 많이 안 먹거든요. 아, 그러세요? 많이 쪄요. 이게 저하증인가? 갑상샘 호르몬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증상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시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도요, 체중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좀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갑상샘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면 T3, T4, TSH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T3, T4는 정상인데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TSH가 정상이긴 하지만 조금 상승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증상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체중 자체가 조금 증가할 수 있고 오히려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을 정도의 아주 수치 상승은 아니긴 하지만요, 갑상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상샘 자극을 하려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갑상샘 기능 저하증 때문에 살이 찌고 있는 건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하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굶거나 하면 안 되겠어요? 원인 치료가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드셔야 됩니다. 저는 갑상샘 항진증이었잖아요. 근데 주변에 진짜 저하증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진짜 무슨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질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고 피부도 진짜 푸석푸석해지고 약간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근데 저는 항진증이었는데 혹시 저하증도 왔다가 또 저하증 왔다가 항진증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있을 것 같은 게 보일러에 기름을 다 떼서 없으니까 이게 바닥이 나면 저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진증이 왔는데 나 다시 저하증이 됐다. 또 항진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진증이 그레이브스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약을 조금 과하게 썼을 때 이게 약의 영향으로 저하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하증은 아닌데 이제 항진증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갑상선 항진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말 그대로 갑상선에 염증이 잠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 6개월에 걸쳐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다가 저하됐다가 항진됐다가 염증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증상도 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보면 이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에너지 생산이 적어지고 또 몹시 피로를 느끼고 또 추위를 잘 타게 되고 한여름에 내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추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땀도 잘 안 나니까 우리가 피부도 건조하고 거칠고 특히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창백하거나 또 누렇게 변하고 손바닥, 발바닥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서 우리가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면 파마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털들이 약간 이제
바스라지기가 쉽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로는 양쪽 다 공통적인 증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하, 이제 항진. 저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렇게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거고 항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다가 다 소모해서 생기는 그런 네.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다 일반적인 증상이어서 사실 환절기에는 여성분들 다 피부 좀 거칠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과로,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느끼는 이렇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도 이런 걸 동반하거든요. 맞아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아까 피부가 또 좀 누렇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나 조금 고민되네. 네? 아니 이게 간 이상하고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네. 피로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래서 뭔가 증상 자체를 지금 들어보시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알아서 이걸 고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르고도 그냥 감기처럼 좀 이렇게 조심 좀 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요. 네. 사실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하시모토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도 지나가진 않습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야지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급성 갑상선염, 그래서 갑상선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해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보충하는 치료, 즉 갑상선 호르몬제를 갖다가 외부에서 복용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게 되면은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에 대한 용량 자체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주에서 한 8주 정도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갑상선 기능 자체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드시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반대로 좀 과잉돼 있다라고 하면 용량 자체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 자체가 잘 된다라고 하면 갑상샘 종도 또 완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상샘 종이 기능 문제로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면 과다일 때도 모자랄 때도 갑상샘 종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갑상샘 종이라는 게 갑상선이 어떻게 보면 커진 겁니다. 커진 거기 때문에 기능이 항진일 때도 기능 저하일 때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결절이나 암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커져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갑상샘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갑상샘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갑상샘을 없앴다. 그러면은 보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경미한 갑상샘 기능 항진증, 경미한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하고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한 증상 이런 걸 쭉 알아봤는데 만약에 저런 증상들이 지속됐다면 아, 나도 이게 갑상샘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갑상샘 질환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갑상샘 질환은요. 갑상샘 결절과 갑상샘 암입니다. 무시무시한 게 또 나왔네요. 근데 갑상샘 결절은 뭐예요? 이게 돌 같은 건가요? 네, 보면 이제 갑상선에 혹 같은 게 딱딱하게 생겼을 때 그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요. 이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 있고 또 악성이 있을 수가 있고 악성이 한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절이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갑상샘 결절 우리가 뭐 흔하게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평생을 살면서 10명 중 1명 정도에서는 이제 갑상샘 결절을 좀 이제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절은 어떻게 신경을 좀
덜 써도 안 써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결절이 있을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긴 하거든요. 아무리 발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비교적 목을 좀 보시다가 거울 보다가 뭐가 좀 생긴 것 같아라고 하시는 느낌을 받으신다든지 만져보시다가 멍울을 잡은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검진을 해서 초음파를 검사를 하시게 되면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절은 그럼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만약에 얘가 양성 결절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목에 뭐 식도를 누르거나 어떤 그런 자리 차지로 인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면 둬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결절이 1cm보다 크면 이제 악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고요. 1cm보다 작으면은 일단은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1cm보다 작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이 결절이 모양이 동그랗고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번연부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기거나 이거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같이 지나간다든지 여기 안에 석회화가 가득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얘를 악성 결절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1cm보다 작다 하더라도 조직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양성이다라고 했는데 특별 증상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데 만약에 식도를 누르거나 막 점점 커지거나 이래서 뭐 목소리가 변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조금 먹게 돼서 얘를 조금 억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 무서운 건 아니에요. 뭔가 고주파로 암 조직 절제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요 암 조직보다는 이렇게 양성이 확실히 된 거에다가 한 1mm에서 2mm짜리 바늘을 딱 꽂아가지고 거기에 90에서 100도 정도로 지지는 겁니다. 지져서 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양성일 경우에 주로 하고 악성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재발을 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다시 다른 걸로 치료를 해보겠다 이럴 때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사이즈 말씀하셨는데 그럼 개수는 상관이 없는지 뭐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그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개수 상관이 있나요? 맞습니다. 개수보다는 결절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모양 상태에 따라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절 수가 많다고 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한 개든 그게 10개든 간에 거기서 이제 변이가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지 숫자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개 하나하나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얘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모양을 이제 의심 정도를 1, 2, 3, 4, 5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더 중요한 거지 결절의 수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갑상샘이 그런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인 거예요, 원래? 네,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검진도 많아지긴 해서 우리가 무증상일 때 작을 때도 잘 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일반인의 정상 목입니다. 그리고 갑상샘 암에 걸린 환자의 사진인데요. 볼록 저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 사실 저 정도면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시는데요. 근데 검진으로 발견하실 때는 좀 작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발병률이 또 상당히 높잖아요. 네, 갑상샘 암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요 발병률이 이제 무려 계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갑상샘 암. 그런데 이걸 착한 암, 뭐 예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암이길래 이런 앞에 뭐 착한, 예쁜 이런 표현이 붙는 걸까요? 맞습니다. 암 하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 갑상샘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병률로 따지게 되면 가장 흔한 암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생존율을 따지게 되면 정말 치료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존율을 따질 때 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을 따지게 되잖아요. 5년에서 10년 정도 생존율을 따져보니까 99%가 거의 생존했다라고 하니까요. 착한 암, 치료 자체를 잘 하시게 되면 성공률이 매우 높으니까 검진을 하시고 진단하고 난 다음에 치료 자체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10년 생존율이 99%에 가까워서 그래서 뭐 착한 암, 예쁜 암 이런 표현이 붙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검사를 너무 이제 잘하다 보니까 이게 일기인데 갑상샘 수술을 내가 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듣고 네. 또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과잉 수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1기라 하더라도 암은 암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사실 1기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정말 축복인 거거든요. 물론 암에 걸린 거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딘가 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1기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하고 그 주변에 이제 림프절까지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완치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후가 좋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냥 둔다. 그럼 아무리 1기라도 2기 되고 3기 되고 다른데 뭐 폐나 이런 데로 전이 되고 나서는 그쵸. 그때는 얘를 수술하고 나서도 다른 쪽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좀 주의해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네, 갑상샘 암 구체적인 증상이 좀 궁금해요. 그냥 검진 갔다가 나 갑상샘 암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좀 봐가지고. 맞습니다. 미리 이제 초음파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실게요. 목 주변이 눈에 띄게 크게 부은 증상이 있으시거나 목 주변에 무언가 만져진다, 또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다, 충분히 쉬어도 늘 피곤하고 이유가 없이 목이 쉰다, 이런 증상들이 누적돼서 반복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요, 이거를 이제 만져진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도 많지만 본인이 이제 만져서 진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 주변 어디를 구체적으로 만져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요 연조직이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드를 만지다 보면은 약간 말랑말랑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갑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양쪽이 대칭으로 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거울 보실 때 잘 보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세 손가락 이렇게 두고 양쪽으로 다 만져보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나, 말랑말랑한가? 요거를 자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림프절 쪽에 가면 림프절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쪽 양쪽에 이런 데도 만져보셔서 딱딱한 림프절이 있는지, 그리고 요 쇄골이 있는데 쇄골의 요 아래쪽에 위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도 림프절이 있어갖고 여기를 만졌을 때 딱딱한 멍울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림프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픈 증상은 따로 없나요? 만졌을 때? 대개는요, 이제 우리가 염증이나 급성 질환일 때는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암이나 이런 경우는 아프지는 않고 탁탁하게 만져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오늘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풍문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많은 얘기들을 네. 들었죠.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갑상샘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인데요. 자,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가장 먼저 갑상샘 질환이 있으면 미역, 김 등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게 안 좋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이거 먹으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먹으라고 미역국 그때 회피했었어요. 뭔가 미역국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네. 그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반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상샘 호르몬의 원료가 이제 요오드잖아요. 그래서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뭐 미역이라든지 김, 다시마, 그리고 이런 뭐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뭐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양으로 드셨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갑상샘의 요오드 섭취이 요오드의 유기화를 방해해서 갑상샘 호르몬 합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호르몬 분비도 억제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일같이 뭐 이런 음식을 아주 많은 양을 매 끼니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 때 뭐 이틀에 한 번이나 또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뭐 적당한 양,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양을 드시는 거는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갑상샘 관련 풍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갑상샘 암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변한다. 이거는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성대를 건들. 성대를 안 건들면 되는데 오. 성대를 건들면 그죠? 그렇죠. 갑상샘 수술만 가지고 성대를 상하는 건 아니고
건들면. 잘못해서 건들면. 건들면. 근데 앞서 뭐 엄정화 씨나 오윤아 씨도 그렇죠. 갑상샘 암 수술한 이후에 뭐 한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으니까. 근데 이게 목소리가 변할까요? 안 나왔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은 이제 O입니다. 오.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갑상선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랑 그 신경이 이 성대를 조절하는 대로도 그 신경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술을 할 때 이 신경이 너무 얇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긴 모양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꼭 떼야 되는 뭐 림프절이나 이런 거 꼭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떼다 보면 그 성대로 들어가는 신경이 약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대에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경미하게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기술이 무섭네요. 중요하군요. 그러네요. 네. 무섭네요. 자, 이어서 갑상샘 관련 풍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항진증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위험도 네. 뭐 위암으로 갈 확률도 크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여기 폴립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연료가 뭐 과다되고 연료가 좋은 거지. 이걸 가지고 암이 되나? 네. 세모인가요? 갑상샘 결절? 뭐 그게 암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기능 항진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은요? 이재관 아나운서가 말씀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아니구나. 네, 보일러 한번 비교했으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갑상샘 기능 저하와 항진은 보일러에 기름이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은요. 보일러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항진 자체가 호르몬 자체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모양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갑상선염입니다. 이럴 경우에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높다라고도 되어 있긴 한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좀 많고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결절이 있다라고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갑상샘 관련 풍문. 저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갑상샘 질환이 있으면 임신 조심해라. 워낙 이제 젊은 층도 많이 앓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풍문이 좀 도는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몸에 뭔가 기능과 왜냐하면 관련이 저게 있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오. 예? 예, 너무 또 화를 많이 내면 아이가 그런 차원에서.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감정의 기폭이 커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안 좋지 않을까. 뭐 엄마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네.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 정도 하겠습니다. 세모예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갑상선 이 호르몬이 임신 중에서도 그 유지해야 되는 레벨을 잘 하고 있으면 태아한테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레벨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 태아도 발달이 더디게 되고 뇌발달도 더디게 되고 심하면 이제 사상까지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먹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이 이제 주로 먹는 약이 태아에 이제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신을 계획을 했으면 이 약을 그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바꿔서 먹고 할 텐데 이제 그 약을 처음에 먹다가 임신이 된 경우에는 약간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그 약을 복용 주시는 의사분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신을 했을 때 갑상샘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요. 갑상샘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복용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용량을 맞추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뭐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를 이렇게 체열을 해가지고. 야, 근데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요만한 애잖아. 그거를 혈관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거를 피를 뽑더만. 야, 그거 병원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잘하시는 어떻게 분들. 뽑아내는지. 와.
한 방에 뽑아요. 그분은 월급 더 주시죠? 보통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자, 갑상선 관련 풍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예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지민 선생님. 네, 일단은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이제 유전자에 어떤 암의 요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변형이 돼서 암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이나 요오드 결핍, 그리고 뭐 비만, 생활습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예방법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어떻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방사능을 덜 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아주 과잉한 그런 이제 뭐 CT 검사라던가 뭐 MRI 검사라던가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걸 너무 과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선은 사실은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었다고 할 때 우리가 검진을 자주 하는 겁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나 이런 걸로 뭐 결절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는 게 또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기는 얼마가 좋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이건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에 이런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실 유전된 경우가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소아암이라던가 이런 거에 걸려서 방사선에 노출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비만. 생활습관 네. 관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비만하거나 생활습관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건 사실 모든 암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기도 비만이 또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비만이 되면 아무래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네, 네.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섭생,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또 간단 요리 한번 가봐야죠. 네, 간단 요리. 네. 오늘도 제가 자리 한번 이동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아까도 보니까 무슨 저 해조류 이런 거 뭐 OX에서 세모 나왔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식재료가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요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만들어 볼 일본 간단 요리는요. 일단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또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정말 저칼로리로 또 당과 또 나트륨 섭취를 좀 억제하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보카도와 연어 그리고 구운 두부를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네요. 네, 그렇죠. 연어, 네. 아보카도, 두부 다 좋아합니다. 네. 불이 없네요, 오늘은. 네. 불 없이 또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재료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불 없이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일단 뭐 메인 재료를 살펴보시면은요. 잘 익은 아보카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어. 훈제 연어. 예, 오늘 훈제 연어 준비를 했고요. 두부는 뭐 1cm 정도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구워주시면 되고요. 뭐 생두부 이용을 하셔도 되고 식감을 위해서 오늘 살짝 구웠고요. 그다음에 드레싱에 활용할 재료인데요. 올리브 오일이란 간 마늘 그리고 간 사과. 아, 이게 사과 간 거예요? 예, 살짝 이제 시간이 뭔가 지나면 있어요. 색이 네. 변하는데 오늘 간장을 같이 넣을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게 그리고 간 양파까지 넣어서 당 첨가 없이 또 순수한 그런 재료의 단맛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간장인 것 같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식초예요. 식초. 예, 약간 새콤하게 이제 식초 샐러드니까. 넣어주실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간은 이제 간장으로만 간을 할 거라서 감칠맛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훨씬 이제 적게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이를 이렇게 송송 주사위 모양으로 썰고 요거는 피컨 또는 이제 호두 이런 견과류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드레싱에 솔솔 뿌려 드시면은요 식감도 좋고 또 뭐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뭐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샐러드입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이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오일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나머지 재료들이 잘 섞여서 맛이 어우러집니다. 예, 우선 이제 간 마늘. 이제 다진 것보다는 좀 갈아주셔야지 마늘이 이렇게 좀 씹히지 않아서 냄새가 좀 덜하거든요. 그다음에 간 사과. 사과 갈아 넣는 게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또 씹히기도 하면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파 간 거. 예, 양파 간 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여기에 식초, 그리고 후추 살짝 넣어주시고 지금 소금은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간을 간장으로만 잡아줄 거예요. 간장. 아, 이 샐러드는 드레싱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요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관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요. 네. 올리브오일이 없으시다면 뭐 포도씨유라든지 뭐 콩기름 같은 걸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예, 바로 만들었을 때보다 만들고 조금 시간을 두면은 숙성이 되는 게 네, 좋군요. 숙성이 되면서 매운맛도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맛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재료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담는 것이 또 포인트예요. 오늘 이 이제 드레싱은 뭐 아무거나 찍어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쌈채소 올려가지고 찍어 드셔도 되고요. 닭가슴살. 예쁘네요. 벌써 예뻐요. 자, 연어를 2장 정도 이렇게 좀 격자로 올려볼게요. 초록색, 놔주시고 빨간색. 그다음에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이제 잘 익혀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익지 않은 아보카도 사용하시면 좀 떫은 맛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익은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두부 또 연어 이렇게 켜켜이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김정은 선생님 요리는 맛도 맛있는데 보는 맛도 있어요. 맞아. 그렇죠? 예뻐요. 네. 예뻐요, 정말. 정갈하고. 이왕이면 또 보기 좋게 그렇죠. 담아야지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잘 드시게 되잖아요. 자, 진짜 맛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보카도까지 올려놓고요. 하나 더 올려야 되겠나?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오이랑 피컨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가 궁금해요. 위에다가 솔솔솔 뿌려주시는 거예요. 솔솔솔 뿌려주시고 더 예뻐지네요. 피컨도 이렇게 위에 좀 듬뿍 뿌려주시면 씹는 식감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먹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드시게 되는데 네. 꼭 씹다 보면은 먹는 속도도 좀 조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위에다가 드레싱을 살살 뿌려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손님들 집에 왔을 때 손님들 근사해요. 내도 네. 너무 근사한 샐러드일 것 같아요.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렇게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오이가 곤약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저는 근데 그 아보카도를 잘 까는 걸 좀 힘들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깔 수 있을까요? 아보카도 이제 주먹을 이렇게 아보카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아보카도 과일 깎을 때 생각하면 껍질부터 까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씨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선 껍질을 까지 마시고 이걸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껍질 위에 칼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이게 아보카도를 돌리면 되겠죠. 씨를 가운데 두고, 네, 씨를 가운데 두고 아보카도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양쪽을 비틀면은 가볍게 비틀어지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딱 열면은 씨가 씨가 한쪽 나오죠. 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씨는 칼끝으로 콕 찍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빼내고? 빼시면 네. 쉽게 빠집니다. 처음에 그거 모르고 저 완전히 이렇게 사과처럼 깎았다가 엉망진창 그렇죠. 모양이 완전 뭉개졌었어요. 맞아요. 야, 이렇게 정말 오늘 맛있는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값상샘이 좋은 음식들로만 네. 식재료로 만든 샐러드인데요. 이 외에도 값상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샘 호르몬 하면 그 원료가 되는 음식 요오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요, 바로 해조류죠. 김이라든지 다시마, 미역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일염에 김치를 담궈서 드시기도 하고 김, 미역, 또 출산하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오드 자체가 부족하신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요오드 섭취량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 이 외에 비타민 B2, 6, B12라든지 셀루림과 같은 영양 성분을 다량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우유라든지 달걀, 또 브로콜리라든지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셀루림 같은 경우는 브라질 너트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다 먹었는데 저는 와보니까 진작에 다 이미 없어요. 두 분 이미 다 드셔가지고. 마늘 간 거랑 간장이랑 이렇게 와. 어우러져갖고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맛이 확 도네요. 이건 집에 식재료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쵸. 할 수 있겠어요. 뭐 한두 가지만 빠져도 오늘 드레싱 익혀두시면은 골고루 재료를
고단백 그리고 칼로리가 낮은 재료들 조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옆집에 살고 싶어요. 아주 어들어가게. 그 올리브 오일은 어디서 사셨어요? 좋은 건 것 같아요. 비싼. 네. 밥상생 건강을 위해서 요거 하나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한마디. 일단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갑상샘 기능 항진이 생기게 되면 숨이 차고요. 열이 오르고 쉽게 운동을 하기 좀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움직이셔도 체력이 좀 딸리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항진이 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나가서 좀 걷고 특히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다라고 하면 체중이 좀 느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기능 저하증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하셔도 체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 자체, 호르몬을 드신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정상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운동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을 통해서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요.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때부터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지방 같은 것을 같이 태우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하증과 또 항진증에 대해서 운동량이 좀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오늘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계절의 여왕. 네. 놓칠 수 없죠. 네, 놓칠 수 없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포근하다고 합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